국립외교원장 박철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포럼에 초청을 해주신 중앙일보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의 전체 주제가 미중 패권 다툼의 미래라는 제목인데,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미중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화두가 돼서 미중 경쟁에 너무 많이 몰두하고 있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미중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정치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중 경쟁의 틀에만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좀 글로벌한 틀에서 세상을 읽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입장에서 발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미중 경쟁은 오늘 내일만의 일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친 패권 경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 와중에 있지만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작에 불과한 상황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상호 의존 그리고 글로벌 과제에 대한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점이 그 진영을 갈라서 모든 걸 차단했던 냉전 시대와는 좀 다른 시대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래를 너무 예단을 해서는 안 된다. 변화하는 시기일수록 원칙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거기에 탄력성과 유연성도 가지는 여유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제 이야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우리 외교의 방향을 정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는 냉전 이후에 우리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가졌던 낙관론이 무너지면서 국제 질서가 삼중 전환을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냉전이 끝나고 나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질서로 세계가 통합이 돼서 소위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평화 체제가 오래 지속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강대국 간의 경쟁이 다시 완전히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의 주제인 미중 전략 경쟁이고요. 최근에도 보면은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는 세력들, 또 현상 변경을 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그런 거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도 그렇고, 또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계속 위협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결국은 강대국 경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냉전이 끝나고 나서 세상이 글로벌하게 전부 다 통합이 돼서 상호 의존이 생겨나고 글로벌화되면서, 그래서 글로벌화라고 하는 화두가 쭉 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화된 세상에서 통합과 번영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들어보면은 오히려 거꾸로 안보가 경제를 지배하는 세대가 돼서 세기가 돼가지고 경제 안보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공급망 교란이 일어나고 산업 정책을 미국에서도 얘기할 정도로 산업 경쟁 체제가 강화되고 있고, 자국 보호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것처럼 해서 보는 것처럼 자국 중심주의, 보호주의 이런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냉전 후에 예상했던 세계하고는 다른 세계인 거죠. 또 하나는 그 국제 규범, 다자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 규범이 잘 지켜져서 질서가 안정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규범이 파괴되고 오히려 다자주의, 예를 들면 UN, WTO 이런 것이 작동하는 잘 작동하는 세계가 아니고 오히려 잘 안 돼서 몇몇 나라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소다자주의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다자주의 질서, 국제법 질서를 깨려고 하는 세력이 러시아, 저는 룰 브레이커라고 생각하고요. 북한, 룰 이그노러, 규칙을 무시하는 거죠. 중국은 룰 모디파이어, 자꾸 룰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되고 그냥 편안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으로 세상이 바뀌는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계는 우리들한테 새로운 지정학적인, 지경학적인 리스크를 남겨줍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만 해도 사실은 우리 남북 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한국의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비판론이 있지만 저는 북한 문제가 미중 경쟁 구도에 빠져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중국 위협론이 앞에 서면서 북한은 뒤로 밀리고 국제 우선순위도 저하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보면 미중 경쟁의 틀에서 북한을 이해하니까 중국에서는 북한이 이게 자산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북한을 끌어안는 경향도 늘어나고, 더군다나 북중러가 협력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우리한테 점점 멀어져 가면서 오히려 안보 위협은 늘어나는 그러한 형국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지금의 한국에 주는 영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대만 위협은 우리가 강 건너 불처럼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럴 건도 아닌 게, 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게 깨지게 되면은 우리의 안보도 위협을 받고요. 완전히 대한 해협에서 이게 차단이 되게 되면은 한국은 그냥 한반도는 그냥 도관에 든 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보 위협도 있고, 우리 대만 해협을 통과해가지고 이 원유, 천연가스, 우리 수출입 물동량이 다 거길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경제 이익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안정을 어떻게 유지하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안보 시대가 되니까 이 첨단 기술 영역은 중국 같은 데 너무 투자하지 마라. 소위 스몰 야드 하이 펜스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첨단 영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한테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하고 입장을 맞춰야 되는 요구가 생기고, 히토류, 요소수 이런 거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핵심 광물에 대해서 어떻게 그 특정 국가에다가 의존하는 리스크를 줄이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기존에 투자한 거를 갖다가 이게 너무 한 곳에 너무 많이 가 있으니까 이거 다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화두는 단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 너무 지나치게 한 국가의 한 바구니에 많이 이렇게 담겨 있으면 그걸 다변화해야 되겠다. 왜? 그게 잘못됐을 때 리스크가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옛날 같은 비즈니스 에즈 유주얼이 아니라 지금은 비즈니스 에즈 언유주얼이 일어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리스크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리스크가 있으니까 큰일 났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한국한테는 또 기회도 될 수 있고, 또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자산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자산들이 있느냐? 우리가 북한하고 비교를 해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계 최강국인 미국하고의 동맹 관계를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고,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한미일 협력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을 갖다가 굉장히 참가하는 것을 주저하고 모호하게 해놨던 것을 거기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에게 우호적인 네트워크, 소위 like minded country라고 하는 동지국들의 연합이라는 것이 더 훨씬 더 옛날보다 강해진 거죠. 미국이라는 동맹도 있고 한미일도 있고 인도태평양으로 쭉 네트워크를 펼쳤기 때문에 훨씬 더 우호협력국을 하고 관계가 탄탄해진, 이건 우리한테 큰 자산이고 기회입니다. 또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가 여기서 사니까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SK, LG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우리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미 우리 기업이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글로벌한 시장을 대상으로 첨단 분야를 앞서가는 기업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뭐 컴퓨터, 자동차 이런 거 바이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투자를 늘려달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점점 글로벌 시장이 다변화되어 있고 옛날에는 안 들어가던 시장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국한테 큰 자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펼쳐나가야 되는 큰 자산이고,
이 뭐 K 컬처 이거에 대해서는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K 팝뿐 아니고 K 드라마, K 푸드, K 코스메틱스 이런 것처럼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하는 소프트 파워가 있고, 우리나라처럼 해외에 동포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동포청, 재외 동포청을 세웠고 유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기회가 거의가 없고요. 제가 엊그제 어느 분하고 얘기했더니 요새 일본에서 대학에서 교수를 뽑으면은 응모하는 사람의 반 이상이 한국 박사들이랍니다. 그 어떤 대학에는 10분의 1 정도가 한국 교수래요. 일본에서. 그만큼 우리가 키워냈던 고급 인력들이 세계에서 진출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특히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걸 하자 그러면서 글로벌하게 나가려면은 우리가 그냥 가서 시장만 개척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국제사회에서의 힘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책임과 기여를 다하자. 그래가지고 ODA를 굉장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ODA는 주로 개발도상국들한테 많은 경험을 전수해주고 도움을 주고 그러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한국의 기회는 많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너무 움츠러들 필요만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지만 특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이걸 지켜가기 위해서는 한국은 어떤 외교적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느냐?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의 기초는 안보입니다. 사실은 안보라는 부분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안전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조세프 나이 교수가 안보는 공기하고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공기는 없어져야지 그 가치를 압니다. 안보도 똑같습니다. 안보도 없어져야지 그 가치를 알게 되는데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를 수호하는 안보를 어떻게 탄탄히 지켜나갈 거냐? 저는 그 핵심축은 자주, 동맹, 연대라는 세 개의 개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는 물론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능력을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북한이 계속 위협을 하니까 우리가 동맹으로도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요새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많이 드실게요. 만약에 북한이 우리한테 핵을 사용한다면 그거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실 텐데 그 얘기는 뭐냐? 우리의 힘만으로도 북한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힘을 점점 늘려가야 되는 거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아직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부분이 모자라냐면 정찰, 감시, 탐지 능력이 아직도 모자라기 때문에 미국한테 많이 의존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핵을 개발하죠. 자체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 또 미사일 방어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 가장 큰 프로그램이 소위 말하는 확장 억제라는 겁니다. 확장 억제는 북이 우리한테 핵을 사용하면 핵으로 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감히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의지 자체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이 확장 억제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사실은 만약에라도 우리는 전부 다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지만 한반도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가정한다면은 우리의 가장 좋은 거는 우리 군만으로 다 대응하면 좋은데 그리고 주한 미군만 가지고 합치면 제일 좋은데 그거 가지고도 모자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미군,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는 미국에서 오는 증원군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 어디를 지나가느냐 하면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아니 일본하고 무슨 안보 협력을 하느냐고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군화를 신고서 올라오는 것은 반대다. 절대 그런 일 아니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일본한테 안보 협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본이 그런 절차가 잘 일어나도록 후방 지원을 하도록 해달라는 거고요. 그 핵심 중에 하나는 유엔사에 있습니다. 유엔 사령부는 한국에 있습니다. 근데 유엔사의 기능은 두 가지거든요. 정전 협정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거고 유사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유엔사 참여국들이 전부 다 같이 한국을 공동 방어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엔사의
후방 기지는 어디에 있느냐? 다 일본에 있습니다. 7개의 유엔사 후방 기지가 일본에 쭉 펼쳐져 있습니다. 해군 기지 요코스카, 뭐 사세보, 오키나와에 있는 후텐마 기지 뭐 등등을 비롯해서 7개의 유엔사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뭐 탄창도 있고 보급 기지도 있고 공군 기지도 있고 해군 기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그러한 프로세스를 갖다가 원활하게 해주는 일본 자위대의 국내에서의 협력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요새 최근에 보셨겠지만 정부에서는 유엔사의 회원 거기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따로 국방장관 회의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한미일뿐만 아니고 거기에 참여했던 17개 국가들이 같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나면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되는 그 자주 동맹 연대 축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뿐만 아니고 평화하고 번영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인도 태평양이라는 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게 컨셉트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세계 지도를 여러분들 눈에 그릴 수 있잖아요. 한반도부터 대만 해협 동중국해, 그다음에 그 필리핀 옆에 있는 남중국해, 그다음에 말라카 해협, 싱가포르 있는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인도양에서 중동 아프리카에 이르는 이 긴 선은 사실은 한국한테는 핵심적인 국가 이익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의 90%가 이 항로를 전부 다 이용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동량의 40%에 가까운 물동량이 이 인도태평양의 연안을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국가들하고 우호적인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그냥 그 나라들을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제 이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나라에 원유가 없는 나라가 원유가 만약에 끊기면은 안보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평화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우리가 나가는 것은 다른 나라들을 그냥 도와주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꼭 필요한 선택이다. 그런 거를 두시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힘, 그다음에 우리의 동맹국과 우호국의 힘, 그다음에 우리하고 협력하는 국가들을 쭉 연대하는 힘을 한꺼번에 합쳐서 국제 연대를 만들어내면은 훨씬 더 한국이 자유, 평화, 번영을 유지하는 틀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계속 하고 있고요. 특히 인도태평양을 넘어서 유럽하고도 지금 그 우호 연대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의 가는 것 같은 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올 게 아니고요. 그건 뭐냐면 나토에 있는 국가들하고 우리하고도 연결을 해놔야지 우리가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뭐 사우디, 카타르 뭐 이런데 중동에 많이 가가지고 방산 또 원전도 짓고 방산도 수출하고 이러는 걸 많이 보실 거고요. 동유럽 국가들 뭐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근에 폴란드가 우리나라 지금 방산 엄청 사고 있거든요. 물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다 우리 제품들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중동에서 동유럽, 서유럽에 이르는 이 회랑을 우리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냐? 그 사람들이 한 게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쭉 염두에 두시면은 특별히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국 외교의 과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원칙적인 그리고 당당한 그 접근을 해야 되는데 긴장이 너무 높아지는 것은 우리한테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도 배제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긴장을 관리해 나가는 지혜들을 앞으로도 계속 짜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주재우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대중관계도 좀 더 탄력적이게 운용을 하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말하는 전략적 자율성, 이거는 미국하고 다른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전략적 탄력성을 가지고 특히 경제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유연성을 좀 늘리는 게 좋겠다. 그렇지만 사회문화 부문에 있어서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부문별로 민간이 하는 거, 지자체가 하는 거, 시민사회가 하는 거, 기업이 하는 거는 좀 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이 미중 관계의 틀로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 진영만 생각하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글로벌 사우스입니다. 글로벌 사우스라는 거는 개발도상국 후진국이 대외 적도 이하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 사우스라고 그럽니다. 그런 나라들하고 우리의 우호 협력 관계를 어떻게 늘려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큰 시장이고 앞으로의 그 투자 가능성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프리카, 카리브 연안국, 중남미, 태도국, 중앙아시아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훨씬 더 이 관여를 늘려가야 됩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어제 부산 엑스포 유치에서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그거는 저는 글로벌 사우스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 중동 국가들, 그다음에 카리브해, 태도국, 중남미 국가들하고 훨씬 더 관계를 강화했을 때 아마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변수가 있는데요. 이건 참 우리 다 내년에 걱정이 트럼프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을 전부 다 하시고 계실 텐데 너무 걱정만 할 건 아니고요. 트럼프가 등장을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미국하고 전략을 계속 공유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훨씬 더 크고 비용은 그 비용에 만약에 비용을 더 대야 된다면 그거에 상응하는 베네핏을 우리가 가져가 오면 되는 거고 한미일 관계를 다중적으로 제도화하고 다층화하면은 끌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한 칼럼이 무너지더라도 다른 게 안 되도록 이 보호막을 만들어 놓은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한미 협력을 끌어가면은 그렇게 걱정만 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수고해주신 박철희 원장님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승 고려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재승 교수께서는 미중 패권 경쟁의 미래, 한국의 나침반은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강연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이재승입니다. 무엇보다 2023년 중앙포럼 이 뜻깊은 자리에 연단에 서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미중 패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미중 패권의 변화에 따라서 도대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어디인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방향이 어디인가를 찾는데 저희는 종종 나침반이라는 그 도구를 활용을 합니다. 한국이 가지는 나침반,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어떤 방향이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아마도 중앙일보를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이 미중 갈등, 미중 패권 경쟁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그 예측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 설문을 보셨을 겁니다. 지난 몇 달간 그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우리의 집단 지성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미중 갈등의 미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그 공통점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중국이 추격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견제는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군사력과 첨단 기술 이 두 분야에 있어서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지는 못할 것이다. 여전히 미국은 군사력에 있어서 그리고 첨단 기술에 있어서는 중국의 더 위에 있는 그 우위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경제력과 공급망 이슈에 있어서는
중국이 빠른 속도로 부상을 하면서 미국과의 격차를 많이 좁힐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력이 정말 14억, 15억에 해당하는 큰 인구를 가진 경제권의 양적인 부분이랑 비교했었을 때는 훨씬 그 격차가 줄어들겠죠. 질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압도하겠지만,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경제력, 경제 규모,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이 격차는 많이 축소가 될 것이다.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또 하나의 예측은 바로 소프트 파워 부분에 있습니다. 중국이 충분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것인가? 미국만큼의 소프트 파워를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지역적으로 투사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는 아직까지도 의문부호를 많이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그럼 지금의 상황은 어떻고 미중 관계는 앞으로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가? 전략적 경쟁이 빠른 시간 내에 종료될 거라고 예측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여러 차원의 장관급 회의라든지 여러 이 흘러가는 이 추세를 놓고 봤었을 때 전술적 화해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다. 택티컬 컴프로마이즈가 당분간 이루어질 수는 있겠다. 이게 더 나빠져서 과연 어느 쪽에 좋을 것인가? 더 나빠지는 것은 양쪽에 좋을 가능성이 없고요. 오히려 전술적으로는 지금 화해의 국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이런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관련된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다시 내년 이맘때 돌아오신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가. 자, 여기 놓고 실제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중국, 많은, 그리고 유럽과 한국 모든 나라에서 지금 이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뀔 것도 있고 안 바뀔 것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영원히 우리는 미중 갈등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이 나침판을 들고 있는 주체는 우리라는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중 갈등, 저희가 그랜드 컴피티션이라고 합니다. 대경쟁 구도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랜드 컴피티션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그랜드 컴피티션의 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발생해서 위너와 루저가 나오는, 전쟁이 아닐 경우에는 그랜드 컴피티션은 그랜드 컴프로마이즈, 대타협, 빅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의 가능성을 미중 경쟁의 끝으로 예상을 하는지, 전쟁은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느 시점에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랜드 컴프로마이즈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의 선택은 어떨까요? 몇 가지의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겠다. 이게 이 난국을 돌파하는 가장 안전한 안전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중 협력, 제3세계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 그래야지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어느 한편에서는 좀 중립적인 균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내지는 전략적 자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세 개의 대안 중에서 4번이 빠졌거든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선생님, 문제가 잘못됐어요. 과연 선택은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은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는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미국이랑 가까이 가면 중국과는 멀어지는 건가요? 멀어져야 되나요? 이렇게 양분법적으로 사실은 이 구도를 짜는 진영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지 뭐 하나를 취하고 뭐 하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택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문제를 이해하는 그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새로운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는 잊어라. 긴 과거도 아니지만 과거는 잊어라. 왜냐하면요, 중국이 변했습니다. 2015년의 중국과 2020년의 중국, 2023년의 중국은 다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릅니다. 훨씬 또 민족주의적인 성향도 강해졌고, 또 코로나 시기에 이게 굉장히 또 단절된 시기를 거치면서 그게 더 공고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약화됐을까요? 그렇게 약화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도 변했습니다. 트럼프 시기를 거치고 또 다시 들어왔지만 미국은 굉장히 또 다른 형식으로 그 미국 우월주의를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변했습니다. 한국도 옛날의 한국은 아닙니다. 물론 한국 경제 계속해서 성장해 왔지만 2023년도의 한국은 세계 경제에 있어서 반도체, 배터리 아니면은 이 첨단 소재와 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이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거의 세계 선두권에 진입해 있고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럴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도 성장을 했죠. 세 가지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국제 경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국제 정치 환경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미중 패권 경쟁,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갈등까지 들어왔죠. 이 거대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재편은 해체를 가져왔습니다. 기존 질서의 해체, 다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중국과의 다시 이제 인게이지를 해야겠다. 자, 그러면 2015년 팀 데리고 와. 아니요. 이제는 다른 게임이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관계 설정으로 나갈 시기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 설정으로 나가는 이 시기에 동맹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 봄에 캠프 데이빗 미팅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과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만났습니다. 불과 이제 몇 달 전이었죠. 중국은 뭐 물론 굉장히 불쾌한 그 감정을 토로를 했는데요. 이번 중앙일보 설문에서 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30명의 전문가들에게 캠프 데이빗 미팅이 과연 한미일 미팅 그 연계가 대중관계를 크게 악화시켰는가? 답은 놀랍게도 별로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충분히 예견돼 있었던 일이었고 그 자체만으로 대중관계가 훼손되지는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미일 공조는 이제 적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가까운 미래에는 새로운 뉴 노멀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과 파트너십의 확대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레버리지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야, 레버리지를 어떻게 강화하는 거야? 소위 협상력을 어떻게 강화하는 거야?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 편이 많은 겁니다. 우리 편이 많고 우리 편이 든든했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협상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떨어져 나와서 나 혼자 있었을 때 자유롭게 협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던지 아니면 굉장히 축소된 카드를 가지게 됩니다. 한국의 지금 상황에서의 첫 번째 과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협상력에 가장 높은 패를 쥐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일, 또 인도태평양, 그리고 나토 플러스 AP4 이런 그 많은 우방국들이요. 저는 동맹의 개념을 조금 확대를 해서 소위 이런 범동맹 체제로 해서 우리 편을 확실하게 만들어두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협상력으로 중국 그리고 제3세계와
그 연계를 새로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동맹은 견고한가? 우리는 지금 견고한 동맹 안에서 지내고 있는가? 보통 이런 질문이 나오면 우리는 언제 몇 번의 정상회의를 했고 이렇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어. 우리 사진에서 보다시피 우리는 철통 같은 관계야. 자, 저는 동맹과 파트너십을 측정을 할 때 온도계를 꽂고 싶어요. 이건 눈에 보이는 제도라든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따뜻한가, 아니면 얼마나 미지근해졌는가. 모양새는 그대로 있지만 색깔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색깔은 온도가 변하면 색깔이 변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동맹이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 과연 이 동맹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한미동맹, 한미일, 인도태평양, 그리고 나토 플러스 AP4 이 범동맹 체제에 있어서 신뢰를 높이는 것이 한국의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첫걸음이 되겠죠. 기여한 만큼 돌려받는 것이 동맹 외교의 본질입니다. 말보다는 행동과 신뢰가 더 중요한 것이죠. 신뢰가 있어야지 동맹 체제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우리의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가장 좋은 조건은 뭘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 동맹 체제에서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너네 전략적 자율성 중요하지 않겠니? 그리고 나오면 우리가 이런 선물을 줄 수가 있어. 자, 이 얘기는 한국에 대해서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국이 독일에 대해서, 프랑스에 대해서, 유럽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엄청난 시장입니다. 엄청난 투자처입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 시장을 원하지 않는 경제 주체는 없을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하지만 미중 패권 전쟁과 그리고 많은 이 국제적인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중국에 있어서 최선의 조건은 개별 국가를 상대하는 겁니다. 연합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방, 우리가 말하는 서방, 과거만큼 공고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이 서방 진영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는가? 가치 동맹국과의 리더십을 강조하지만 이제 과거에 비해서, 냉전 시기에 비해서 미국이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씩은 우리는 미국이 동맹국을 털어먹는다, IRA 이런 거를 보면은 동맹국들도 많은 피해를 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젠 동맹국까지 이렇게 쥐어짜느냐 하는 볼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서방이 생각만큼 공고하지 않고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는 커지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자, 이런 차원에서 동맹에서 나와라, 쪼개기 전략입니다. 동맹에서 나오라라고 얘기합니다. 명분을 줄게. 그 명분은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아니겠나? 그런 것 같기도 하죠.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한국은 디리스킹과 디커플링, 최근에는 디리스킹이란 말을 더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디커플링보다 약한 어조라고 쓰는데 저는 사실 디리스킹이나 디커플링이나 강한 디리스킹은 디커플링과 거의 비슷하고요. 그 느슨한 디커플링은 디리스킹하고 오히려 또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규칙이라는 부분입니다. 규칙과 규범입니다. 규칙이 있어야지 장기적인 리스크가 감소합니다. 특혜 위주로 가면은 분명히 단기간의 이익은 있는데 선의에 기반한 선물은 두 번 다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그걸 기대를 하게 되죠. 중장기적인 리스크는 특혜에 있을 경우에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과 틀어지게 되면 아마 상당히 잔혹한 보복이, 경제 보복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한국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원칙과 가치, 이런 고루한 얘기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디리스킹의 관건은 안정된 규칙의 마련입니다. 그거는 한국이 공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를 미중 경쟁하에서 생각할 필요도 있지만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보,
독립, 주권, 민주주의, 경제 성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 규범이 있어야지 우리가 지킬 게 있었을 때 요구할 수 있는 목소리도 명확해집니다. 이제는 한국이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관찰을 할 때가 아니라 목소리를 낼 때이기 때문에 이런 지켜야 할 것에 기반한 원칙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한국을 중심에 놔야 됩니다. 미중 갈등을 관찰하고 계속해서 여기 균형점 위에 서 있겠다고 하는 것은 환상입니다. 균형점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균형점은 매번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변하는 균형점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한국을 중심에 놓고 봐야 되는 거고요.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한국만이 한중일 미국을 엮을 수 있고 엮어야 될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나침반이 필요한 것이죠. 한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 정도의 제조업 기반을 가진 나라는 독일, 일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한국 같은 집약도를 가진, 우리는 길어봤자 400km예요. 이 안에 모든 전자, 조선, 철강, 자동차, 서비스, IT가 모여 있는 나라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여기에 혁신의 동력은 살아있고 소프트 파워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 전략적 마인드입니다. 우리의 전략적 마인드,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전략적 마인드와 개방성이 전제된 경쟁력이 바로 우리의 매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야 우리의 레버리지가 생기고요. 가능한 것이 많은 나라는 절대 다른 나라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은 여전히 많은 것이 가능한 나라냐,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나라냐. 중국과 연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요. 저는 이제 보이지 않은 것에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이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거대 담론, 대형 사업, 정치적 숫자. 자, 이거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은 가령 순방이다, 아니면 어떤 큰 행사가 있었어요. 우리 얼마마치의 가치를 창출했다. 60조, 50조, 40조. 저는 이제 이 숫자에선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탄탄한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실제로 들어갈 때입니다. 금융, 기술, 인적 교류 같은 보이지 않은 것, 그리고 들어가는 단위도 낮춰야 됩니다. 산업, 지역별로 낮춰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쪼개지면 죽지만 동맹에서 들어갈 때는 반대로 대형 거대 사업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핵심 기술, 핵심 보완성이 있는 산업의 부분으로 이제는 나눠서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바꿔 들어가야 되는 그 시기가 온 것이죠. 경쟁의 승패를 따지기보다 윈윈이 될 수 있는 보완성을 찾아라. 미국과 중국과의. 이게 비즈니스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겁니다. 자, 국가보다 쪼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보다 낮은 협력은 가능할까? 굉장히 옛날 얘기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한사동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옛날에 보셨을. 자, 13세기, 17세기 옛날에 독일 북부 발트해 북해 연안에 있었던 상업연맹입니다.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 도시 간에는 굉장히 많은 무역과 또 표준과 인적 교류가 있어서 융성을 했었죠. 제가 이 지도를 한번 거꾸로 놓고 돌려봤습니다. 밑에 있는 지도입니다. 왠지 이 덴마크가 거꾸로 된 모습이 한반도랑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나 구한말 지도 같이. 어떻게 놓고 보면 이런 촘촘한 라인들이 묶여지는, 저는 이거를 신한사 동맹이라고, 여기서 중의적이지만 한자를 쓰는 나라들이기도 합니다. 쪼개서 들어가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 이건 한국만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될 겁니다. 사람이 기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국과 미국을 다룰 수 있는 이 사람을 키워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육,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밥을 드십시오. 지금 뭘 하면 좋아요? 밥을 드십시오. 지금 밥 먹기 딱 좋은 날입니다. 공기 반, 소리 반. 자, 이제 결론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미중 갈등 속에서 계속해서 선택을 요구받고 또 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소리를 크게 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맹 외교에 관한 부분입니다. 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지킨다. 소리를 작게 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계선에 놓인 아주 애매한 경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소리를 작게 내면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뭐 중국과의 관계된 아니면 미국과 조용히 법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 자,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해왔습니다.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될 때서 크게 냈고 소리를 크게 내야 될 때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여기서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언어는 외교의 무기입니다. 수단이기도 하고 무기인데, 자, 메시지 관리, 외교적 메시지 관리. 미중 경쟁에서 살아남는 첫 번째 한국의 과제는 메시지 관리입니다. 언어에 있어서 홍보가 아니라 좋은 언어를 쓸 수 있는 그 역량이 빨리 갖춰져야 됩니다. 한국의 나침반, 이 나침반은 제가 며칠에 거쳐서 AI를 통해서 AI와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나침반은 방향을 제시를 해줍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것은 남과 북은 봤지만 어디로 갈지는 한국이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항로는 굉장히 장기 게임입니다. 너무 단기간의 선물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맹의 신뢰를 통한 레버리지 강화 중요합니다. 가치와 원칙 최소한의 보호막입니다. 실용주의 맞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실용주의는 저희한테 많은 것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개방성과 보완성이 연계된 중국과의 연계 전략. 자, 개방성, 보완성 이 두 가지의 랭귀지를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한다면은 한국은 분명히 이 나침반에서 나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승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우 교수께서는 중국 무엇을 노리나 대중전략 다시 설계하자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강연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경희대학교의 주재우입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2023 중앙포럼에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중앙일보사 측에 제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미중 그 패권 경쟁 시대에 이제 우리가 진입했다고도 많이들 얘기하는데 저는 이 두 나라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패권을 거머쥐는 것이라고 그러면 지금 한 두 단계로 나눠서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략적 경쟁이고요. 이 전략적 경쟁에 이제 그 초석을 다지고 난 후에 아마 그 다음에 패권 경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도 부상하는 나라이고 아직도 뭐 강대국이지만서도 그 소위 말하는 강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 기반이 굉장히 아직도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전략 경쟁 통해서 일단 자기의 초석을 다듬는 데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패권 경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두 나라가 지금 향후 있을 그 패권 경쟁을 위해서 지금 어떤 초석을 다지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중국이 한반도에서 노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노리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중국 외교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이 판세를 읽어가면서 우리의 외교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세계에 대한 이제 중국의 노림수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중국 공산당이 1921년도에 창당이 됐고 그다음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뭐 두 개의 100년 목표, 100년 대계를 이제 일찍이 세웠고요. 그 중에 하나였던 이제 1921년 중국 공산당 창당을 맞아서 첫 번째 100년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그것이 이른바 소강사회, 샤광사회로 이제 구현이 됐고요. 그 달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49년, 그러니까 건국 100주년 때는 두 번째 100년 목표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2012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정권을 잡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이제 사회주의 현대화 완성의 일정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당대표에서 이걸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인 실현을 이제 달성한다고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2049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과 동시에 이제 모택동하고 등소평이가 이야기했듯이 2049년도에는 이제 대만 통일을 이제 완결시키겠다. 그런 이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 당시에 이제 공작보고를 통해서 발표를 했었죠. 그 구체적인 일정을 보게 되면은 2022년에서 27년까지가 관건적인 시기고, 그 다음에 2037년도까지가 결정적인 시기로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지할 수 있다시피 이제 시진핑의 사연임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시진핑이가 만약에 이제 4연임까지 하게 된다면 임기는 2033년에 끝납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얼추 2035년에 중국 공산당이 설정한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인 실현을 달성할 수 있는 그 시기에 근접하기 때문에 4연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진핑 이후에 이제 중국의 국정 방향의 이제 방향과 이제 지향점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의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하는 것은 체제 경쟁에서 승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은 공산화, 공산주의의 이제 그 체제를 완성하는 그 꿈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의 그 국정 지향점은 이제 사회주의 체제의 완성,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이제 공산주의를 이제 실현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외관하고 세계관은 다 자연스럽게 체제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계에 지금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 국가가 이제 득세를 하고 있으니 그 중국만이 이제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는 그런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로서는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체제 경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뭐 세계도 마찬가지였지만서도 1991년도 이제 냉전이 이제 종식됐다고 선언했는데 그 당시 이제 다들 뭐 프랜시스 후쿠야마 같은 경우는 엔드 오브 히스토리, 그러니까 역사의 종결해가지고 우리가 샴페인을 먼저 터뜨렸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승리를 이제 자축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회고해서 이제 결과론 쪽으로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좀 꺼진 불도 좀 잘 살펴봤어야 되는데 중국이라는 불이 안 꺼졌어요 그때. 그래서 지금 이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중국의 신념은 이제 2013년도에 그 시진핑 주석이 국가 주석으로 취임하자마자 가진 당 간부 회의석상에서 자본주의는 소멸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자본주의를 소멸할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주의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한 것이 이제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당대회에서는 이제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초를 닦기 위해서 사회주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이제 촉구를 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사회주의로 지금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2021년도 9월에 여러분들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서도 중국에서 이제 제로 코로나를 선언하면서 그때 제로 코로나를 달성하게끔 도와줬던 과학자들하고 기여한 사람들한테 훈장을 수여를 했는데 그 행사에서도 시진핑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제로 코로나의 이제 성공을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하고 사회주의 제도의 뚜렷한 우월성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럼 중국의 자신감은 이제 어디서 이렇게 나오느냐? 꺼진 불이 어떻게 또 다시 불 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관건은 이제 2002년도에 중국이 WTO 회원국이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는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07년도까지 보게 되면 연평균 12%를 기록합니다. 21세기에 12%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는 없습니다. 전무후무한데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이제 급기야 14.2%를 이제 찍는데요. 이 기록도 중국이 개혁 개방하자마자 80년대 무에서 유를 창출할 때도 14.2%는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90년대에 딱 한 번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2007년도에 이제 14.2%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WTO 가입 혜택하고 이제 베이징 올림픽의 낙수 효과가 굉장히 컸는데요. 그러면서 2004년도에 이제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되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세계 3위 경제대국인 독일을 제칩니다. 그리고 이듬해 2010년에 일본을 제칩니다. 그러면서 세계 2대 강대국으로 이제 올라서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 분야에서 보게 되면 중국은 체제 경쟁에서 승리를 한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남은 건 이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이제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남은 나라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제 후퇴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제 중국 공산당의 결이고 지금 결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시진핑 이제 제 2차 임기가 시작되면서 1차 임기 때 이제 본격적인 정책 행보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2013년도에 1대1로가 소개됐고 중국몽이 소개됐고 2015년도에는 중국 제조 2025, 그다음에 중국 표준 2035가 2020년도에 소개됩니다. 그래서 1대1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수하게 경제적인 의미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소위 말하는 중국몽, 그러니까 인류몽 공동체, 그다음에 중국이 영향력을 세계로 뻗쳐나가기 위해서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채택한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1대1로가 순수하게 우리의 경제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게요. 그랬으면 아마 우리가 지금 중국이랑 1대1로 사업에서 같이 협력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2014년도 되면은 시진핑 주재 하에 1대1을 이용해서 중국의 해외 군사력 진출을 위한 방침하고 원칙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대1로 사업을 순수하게 경제적인 의미에서 볼 수 없는 게, 그리고 우리 참여도 불가능한 게, 현실적으로 중국은 실제로 또 1대1로를 군사 목적으로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운영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해외 군사 기지를 짓는데 어떠한 외국 기업을 여기에 동참시키겠습니까? 아무도 못 시키죠. 그래서 저는 지난 정권 5년 동안 너무너무 답답했는데요. 여기에 참여하려고 진짜 굉장히 용을 썼었죠, 그 당시에. 근데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 이렇게 불가피한 이유는, 저는 이제 중국이 21세기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경제적인 성장을 하면서 결국에 이제 굉장히 큰 괴물로 변한 데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동 시기에는 저렇게 이제 작은 애기 공룡이었지만서도, 그다음에 개혁 개방 시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몸집이 불어났죠. 지금은 이제 괴물만큼 커졌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중국이 더 이상 이제 자원을 자급자족하는 시대는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중국은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원유 수입도 안 했어요. 모든 것이 다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렇게 급성장하고 덩치가 커지면서 자원을 이제 해외에서 이제 수입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근데 이제 21세기 들어서는 중국이 너무나 큰 괴물로 이제 변하다 보니까요. 이제 이 식탐이 굉장히 과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전방위적으로 많은 자원을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비단 에너지하고 식량, 광물뿐만이 아니고요. 이제는 기술, 빅데이터마저도 이제 해외 조달에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집니다. 특히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4차 산업 시기에서 반도체와 함께 가장 중요한 재료인데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해외 모든 SNS는 다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네가 해외 빅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자기네는 이제 15억 인구의 빅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만서도
나머지 35억의 인구에 대한 빅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킹하고 그런 이제 불법적인 수단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국한테는 오히려 이제 이 과대한 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의 질서, 규범, 법 이런 것이 모두 다 장애물로밖에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타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무시하고 위반하는 행위를 지금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탈취, 편취, 착취 같은 이제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자원들을 조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형상을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구하는 가장 큰 이유를 이제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괴물에 이제 제가 비유했으니까 괴물의 이제 왕성한 식욕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세계 공공재와 자원을 이제 무작위로 무차별하게 무분별하게 이제 섭취하려고 하는 이제 행위를 이제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괴물의 부상은 이제 인류의 대재앙이죠. 지금 이제 중국의 이제 이 과도한 식욕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중국이 대량을 이제 섭취를 하면서 아무래도 부족분도 생겨나고, 부족분이 생겨나면 이제 원자재 인상이라든가 가격 인상으로 이제 치닫게 되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이제 중국의 왕성한 이제 식욕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가치, 규범, 제도 그리고 기존의 질서 이걸 잘 유지하는 게 이제 급선무로 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자유국제 질서를 수호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여기서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반도의 노림수를 보게 되면은 이건 다시 역으로 보자면은 한반도 이제 지정학적 전략 가치가 이제 가치를 이제 보여주는 지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과의 이제 군사적인 경쟁에서 보게 되면 군사 전략 면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의 최후 방어선은 제1 도련선, 오늘날 1도선이라고 1열도선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게 에치스9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에치스9은 이제 우리가 에치스9 때문에 이제 북한의 침공을 받았지만서도 오늘날은 이제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황이 많이 변했죠. 1950년대 에치스9이 그어졌을 때 그때는 한반도에 주한미군도 없었고 한미동맹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제1열도선 내에서 보게 되면은 한반도가 미국의 최전선 방어선에서 배제됐지만서도 양상이 다른 게 오늘날에는 한반도에 주한미군하고 한미동맹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오히려 중국한테는 자기네 최후 방어선 내에 그 중심부에 한미동맹하고 주한미군이 이제 주둔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 심장부에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눈의 가시로 이제 변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유사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은 중국이 최후 방어선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기습적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는, 한반도에서 이제 역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한반도가 이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이제 중국은 노리는 게 그 한미동맹이 이제 체결되고 난 1953년 이후부터 계속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과도 입장이 똑같은데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 근거를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전환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쌍계 병행을 주장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평화협정 내용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날 그 입장이 이제 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중국이 그러면은 우리가 한미동맹이 견고하다고 믿지만서도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이 왜 약한 고리인가? 그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우리 나름대로 이제 한중 수교가 되면서 중국에 대한 이제 세 가지 환상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통일에서 중국이 중요하다. 북한 비핵화에서 중국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중국 시장은 정말로 그 가치가 높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두 가지 메시지를 남북한한테 보냅니다. 북한한테는 고려 연방제를 지지한다고 그래요. 우리한테는 외세 관여가 없는 독립자주적인
한민족이 동의하는 합의하는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메시지죠. 그런데 고려 연방제라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일국양제랑 이제 똑같은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 북한 비핵화에서도 보게 되면은 저는 뭐 지금도 칼럼을 쓰고 있지만서도요, 저는 북한 비핵화 의사하고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 중국이 공동의 적이라는 개념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게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그 안보 위협을 정당한 안보 우려, 합리적인 안보 우려라고 그렇게 표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시장의 이제 영구적인 가치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텐데요. 중국의 시장 구조, 산업 구조가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제조업 기반이 이제 취약한 상태에서 우리는 만성적자 국가가 될 판입니다.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력을 가진 나라라고 자부를 하는데요. 이 세계 10대 경제력을 가진 나라들 중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보는 나라는 없습니다. 딱 한 나라 있어요. 일본입니다. 일본은 부가가치가 높은 소부장이 있기 때문에 만성 흑자를 보고 있지만서도 나머지 9개 나라들은 만성 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흑자 구조로 적자 구조로 이제 전환할 시기에 진입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한국에 또 흥미로운 게 또 이제 굉장히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친중 세력을 아주 쉽게 동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친중 세력이 이제 득세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역사적인 원인 관계도 있는데요. 한반도가 이제 분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에는 남쪽에는 이제 뭐 이산 가족도 있고 그다음에 분단의 아픔을 겪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세력들이 있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친북 세력이라고 하고 또 개중에 또 이제 종북 세력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반미 반일 세력이랑도 이제 입장을 같이 해왔죠. 근데 이제 한중 수교가 된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제 연대 관계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친중 세력이 이제 반미 반일 종북 친북 세력이랑 이제 같은 부류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은 이제 중국이 정말로 영향력 공작을 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용이한 자기네가 그 조정이 가능한 그런 이제 세력으로 이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만의 또 하나의 환상이 뭐냐면요. 아이고 시간이 이제 자꾸 없는데 또 하나의 환상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한반도 지정학적 전략 가치를 보게 되면요. 뭐 대륙 세력이 바다 해양으로 진출하는데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하는데 우리가 교두보라고 합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딱 2번 있었어요. 임진왜란하고 대동아 전쟁. 그 외에는 중국이 1840년 아편 전쟁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서구는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중국을 진입했어요. 해양 세력들이 중국 대륙으로 바로 진출했다는 것이죠. 한반도를 거쳐간 적이 없어요. 대신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임진왜란하고 대동아 전쟁 때 보게 되면 후방 기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상에서는 가까워 보이지만서도 이게 오늘날도 보게 되면 북경에서 동경까지 4시간 비행거리입니다. 옛날에 노점에서 배를 가려면 굉장히 멀었죠. 그렇기 때문에 후방 기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가 뭐 우리 스스로를 이제 위축시키는 이제 그런 발언들은 많이 하는데요. 뭐 고래 싸움에 뭐 새우등 터지고 그다음에 도간에 든 쥐, 뭐 닭 쫓던 개의 입장인데 이제 이재승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서도 이제는 우리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세를 잘 읽는 외교가 필요할 텐데요. 근데 우리가 판세를 잘 읽지 못하면서 이제 악습관을 이제 길러왔는데요. 이제 뭐 가령 예를 들자면 이제 대중 교육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그래서 우리의 국익은 경제가 우선시 돼야 된다. 아닙니다. 박철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서도 우리의 생활 공간 안전 보장이 없으면 발전과 번영의 기회마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 이익이 최우선시 돼야 되고요. 해묵은 안미경 중인데요. 근데 지금 안미경세라고 이제 이런 전략들을 표방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서도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서도 우리 외교는 지금 4강에만 올인이 돼 있고 여기 매몰돼 있습니다. 세계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아까 박철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엑스포 외교에서도 이제 우리가 실패했던 근본적인 이유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랑 또 비교를 많이 합니다. 왜 호주처럼 못하냐, 일본처럼 못하냐, 독일처럼 못하냐, 베트남처럼 못하냐. 근데 그 이유를 여기 설명했습니다. 호주는요, 우리와 같이 첨단 과학기술은 이제 중국과 교역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글로벌 망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얘기고요.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자국 제품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조업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공산국가입니다. 베트남의 공산당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중국 공산당과 당 대 당 외교를 합니다. 정부 대 정부, 나라 대 나라 외교를 안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우크라이나하고 내일의 대만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프레임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게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 선택의 압박을 느끼죠. 도대체 대만 유사시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미국은 대만에다 무기 팔라고 이 프레임을 짰어요. 2027년도에 시진핑이 무력으로 통일시킨다. 근데 여러분 다 기억나시겠지만 작년 12월 6일 날 미국이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면서 그 국방수권법의 4,400쪽에서 3,100쪽이 대만에 무기 파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당화하고 그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프레임을 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진핑 답방 절대 없습니다. 저는 2017년도 12월에 혼밥 사건 이후에 저는 시진핑 주석이 답방은 절대 없다고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드 문제가 유효합니다. 사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중국한테 명분이 없습니다. 시진핑의 발이 대한민국의 땅에 닿는 순간 이건 사드 문제의 해결이라고 선언한 건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게 된 중국의 보복 제재가 있을 거다. 없어요.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반도체 산업하고 4차 산업은요, 이미 고도의 분업하고 협업 구조가 고착화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만 혼자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기네가 반도체 수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중국 눈치는 좀 그만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 간에 이제 판세를 잘 읽어야 되는데요. 이제 뭐 엊그저께도 이제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가 있었는데요, 부산에서요. 저는 이게 개최되기 전부터 이제 10월 초에 10월 10일 날 10월 10일 날 이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이제 물 건너갔다고 이미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10일 날 미국이 어떤 발표를 했는지 다 기억나시죠? 반도체법에서 중국에 있는 반도체 생산 공장에 미국 장비 부품이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완전히 해제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미국하고 중국이 관계 정상화를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노력은 올해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진행돼 왔어요. 매달 미국하고 중국 고위급 회담이 계속 열렸어요. 그래서 6월 달, 8월 달 되니까는 이게 기류가 이제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9월 달에 중국 외교부 부부장, 차관이 워싱턴 방문하면서 거의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에이펙에서 개최될 것이라는 것이 가시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왕이 외교부장이 워싱턴 방문하면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선제적으로 나왔어야죠.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에이펙 정상회담에 시진핑이 안 간다고 했으면은 차선책으로 한중일 삼국회의 개최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독려를 했었고요. 9월 달까지.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말이 쑥 들어갔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안 하겠다 하고 그때 이제 걷어찼어야 되는데요. 왜냐면 중국은 한중일 삼국회의 가지고 이미 4차례 취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취소하게 되더라도 이 개최권이 양도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 개최국으로도 안 넘어가요.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이번에 니네 이렇게 나오면 우리 안 하겠다고 우리가 먼저 엄포를 놨어야 되는데요. 하여간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의 활로는 이제 8개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뭐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요. 이제 저는 한반도 4강의 먹이사슬 아킬레스건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보는데요. 중국한테 최고의 외교적인 아킬레스건은 어디 있냐?
미국 아닙니다.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일본이에요.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공교롭게 3번의 동맹 조약을 맺는데요. 그 모든 동맹 조약 제1조항을 보게 되면 이 조약은 일본을 겨냥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국익 프레임도 전환시켜야 되는데요. 항상 우리는 국익 외교를 한다면 국익의 극대화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발상도 해야 됩니다. 국익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기업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다 차치하고요. 미국 의회를 주목해야 됩니다. 기업도 이제 우리 박철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도 삼성은 이제 대한민국 기업이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럼 미 의회에서 어떤 법안들이 통과되고 제정이 되는지 봐야 됩니다. 올해 6월 초까지 보게 되면은 미 의회가 상정한 중국 관련 법안이 194개입니다. 별의별 법안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중국 손발을 묶다 못해서 머리카락까지 묶으려고 지금 합니다. 별의별 법안이 다 올라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들이 뭐 모두 다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 다 입법화되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이걸 통으로 묶어서 국방수권법처럼 통으로 묶어서 이제 그런 법안은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의회에도 로비를 하고 해야 되지만서도 이 로비를 할 때 우리가 로비를 부탁할 때 청탁할 때 우리가 주문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주문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근데 미국 기업들이 또 알아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챙겨주냐? 안 해요. 돈 받은 만큼만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네들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지만서도 우리는 이제 주문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주재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시 25분